이 수산 부분이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굉장히 부산 혁신 산업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수산 부분인데, 이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 디지털 대전환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더 융합되면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남으신 분들 이렇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수산 쪽 관련된 이런 발표들은 희귀합니다. 잘 찾기 힘들고요. 아무리 인터넷에 찾고 해도 실제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잘 접근하기 힘든 부분인데, 어떤 산업보다도 융합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발표는 박두현 오션 아웃컴즈 매니저님이신데, 우리가 오션 아웃컴즈라고 하면 그린피스, WWF 같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련해서 굉장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션 아웃컴즈에서 오늘 지속 가능한 어업과 IT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발표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박도현 매니저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션 아웃컴즈에서 한국 프로그램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두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이 수산 분야의 환경단체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사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좀 그래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제가 NGO를 대표해서 여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오션 아웃컴은 일단 우선적으로 이 정부 정책이나 어업의 관리가 해서 지속 가능성이 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애드보커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건의하고 권고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직접 어업을 하시는 어업 회사나 아니면 어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속 가능성 컨설팅을 합니다.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ESG가 이제 저희 활동의 중심이죠.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 어떻게 어떤 어느 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론 중심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PPT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글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 말 위주로 할 거고요. PPT는 그냥 그런 시각적인 효과만 제시하는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바다 하면 이제 해양이라고 하면 풍요의 보고, 풍요로운 바다, 이런 풍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생물 다양성의 보고, 전 지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면적을 차지하는 바다. 하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바다의 5% 정도밖에 인간이 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다의 먹이사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어류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야생생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야생생물을 식량 공급원으로서 활용을 할 때는 또 수산자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수산물이죠. 그냥 화폐를 제시를 하고 반대급부로 받아서 식량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수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야생생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발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생생물을 수산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어업이죠. 근데 어업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수많은 배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수산자원의 고갈, 그리고 어업으로 인한 여러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외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송합니다. 먹이가 아니라 우리 식량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근데 전 세계의 인구는 2100년이 되면 100억 명을 초과할 것이다 라는 그 UN 인구 통계에도 나왔는데,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수산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가는데, 지구의 수산자원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여기가 부산이지만 부산에 서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선은 얼마 없죠. 소규모 소형 어선들만 있겠죠. 대부분의 이 환경적 영향이 큰 대형 선박들은 저 먼 바다, 국경을 레이더나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국경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저 먼 바다에 나가서 어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업의 관리라는 측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는지, 합법적인 어업을 한다, 불법적인 어업을 하지 않는다 하면 육지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쉽게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디지털의 핵심 데이터, 그 어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어떤 어업의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입증된 데이터를 확보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어업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속가능한 어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NGO지만, 저희가 그렇게 1년 중에 바다에 나가서 막 어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경우는 정말 손꼽을 정도로 드물고요. 보통 대부분이 의사결정자들, 육지에 있는 의사결정자들과 어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화를 하고 그 의사결정을 바꾸는 것이 저희의 주 활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바다에 나가서 수산자원을 채취를 하는 활동인데요. 바다에 있는 수산자원의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수산자원을 공유자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유자원이란 모두가 주인이지만 특정한 어업 노력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획득을 한 사람이 그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이 공유자원은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A라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아버려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원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어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A라는 어종을 먼 미래 내 후손까지 지속 가능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어업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줄이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잡거나 아니면 신규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개인들이
모든 개개인들이 공유하는 자산을 서로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 공유 자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고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업을 하는 어민 그리고 어업을 관리하는 관리 당국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 공유 자산의 주인 중에 하나인 시민사회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물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수산물의 가지수가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산자원은 참치입니다. 왜냐하면 참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어획을 하는 수산자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국가들이 공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국경이 없는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수산자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그만큼 많은 의사결정들이 국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종이 아니죠. 근데 이게 수산자원이라고 수산자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이게 야생생물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참치는 정말 매력적인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뭐 무게가 많게는 900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바다의 페라리, 스포츠카 페라리라고 아시죠? 그 페라리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칩니다. 뭐 약 시속 70km까지 나는 어종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라리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게 정말 비쌉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일본에서 약 한 마리에 35억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1kg로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참치라고 알고 있는데 참치는 15종의 어종을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사실 참치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참치보다는 표준어는 다랑어가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캔용 참치로 소비를 하는 어종은 가다랑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횟감용으로 사용하는 눈다랑어,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참치 스테이크로 많이 먹는 황다랑어,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서도 캔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날개다랑어,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횟집에서 많이 나오는 참다랑어, 이런 여러 종류의 다랑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랑어가 정말 매력적인 동인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물고기는 주변 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 다랑어는 주변 온도와 상관없이 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저 멀리 캘리포니아 바다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해요성 생물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해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 어업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는 태평양에는 이제 태평양을 반으로 나눴을 때 서쪽, 동쪽 이렇게 나눠서 이 국제기구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대서양 쪽에서도 있고 인도양 쪽에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랑어만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참치, 다랑어인데 우리가 접하는 것은 사실 이게 더 익숙한 사진이죠. 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캔 참치 혹은 뭐 이렇게 초밥이나 회로 먹는 참치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근데 이게 캔용 참치를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회사 로고 외에 여러 가지 로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회사를 노출을 국내에 있는 특정 회사를 노출 안 하려고 이제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돌핀 세이프라고 해서 이 참치는 돌고래의 혼액을 최소화하고 잡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참치고요.
여기 파란색 마크는 MSC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 뭐 이제 MSC 코리아가 부산에도 있지만 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그 지속 가능 수산물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인증받았다라는 마크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FAD, FA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군 집어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군 집어 장치라는 게 이게 바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다에 떠서 그 밑 아래에 많은 물고기가 모이게 하는 건데 이 참치는 그 어군 집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잡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여기 폴렌 라인, 그래서 한국말은 체납기인데 이 체납기가 환경적 오염이 이제 가장 적은 참치다라는 것이 과거에 많이 알려지면서 이 참치는 체납기로 잡았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로고, 이 마크들을 많이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마크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마크들을 제3자가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획득을 한 다음에 그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어업이 지속 가능성이 높고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됐다라는 것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참치의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업의 환경적 혹은 사회적 영향이 최소화된 어업이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환경적 사회적 영향이 뭔지를 알기 위해선 그 어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이게 참치 선망어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 큰 그물을 바다에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 그물 위에 많은 참치가 모이면 이거를 끌어올려서 이 안에 있는 어획물을 이제 획득하는 게 선망 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획물들이 부딪혀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산물의 이 관점에서 보면 좀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캔용 참치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선망어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군 집어 장치라고 하는 특정한 이 기구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격자 모양의 나무 조각들이 이 판넬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면 위에 이런 물체가 떠 있으면 그 밑에 작은 물고기들이 모입니다. 이게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걸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물고기가 모이면 그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모여들겠죠. 근데 이제 참치가 이제 최상의 포식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어군 집어 장치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참치가 모여들면 그 참치의 선망 그물을 이제 펼쳐서 이제 참치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캔용 참치가 아니라 횟감용 참치를 획득을 할 때는 이 긴 라인이 있습니다. 횟감용 참치를 잡는 이 줄이 있는데 이 낚싯줄에 조그만한 이 낚싯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걸 연승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잡히는 참치는 이제 횟감용이나 혹은 참치 스테이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납기 어업이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나 그 남태평양 국가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어업 방식인데 이 선미에 배 뒤쪽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낚싯바늘을 이렇게 탁 던져서 그냥 계속 끌어올리는 TV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이제 선망이나 이제 연승은 인력보다는 기계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는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선망이나 연승에 비해서 이제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획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선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이 선망은 이제 그물 크기가 약 축구장 면적이 50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배도 엄청 큽니다. 2,000톤급 이상이고요. 이 선망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군 집어 장치 혹은 어군 집어 장치가 없는 경우에
이 스피드 보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가 내려서 쭉 물고기를 몹니다. 무슨 양떼 모으듯이 몰면 거기에다 이제 그물을 해서 어획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헬기를 동원해서 빨리 가서 저기에 이제 이 수면이 흰색 파도가 일고 그 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다 갈매기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참치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가서 어업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이제 어획 참치를 잡아서 이제 선상으로 올리면 이걸 빨리 급속 냉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큰 배에 급속 냉동 장치도 안에 다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참치가 쫙 가면 거기서 이제 뭐 피도 빼고 내장도 빼고 해서 거기에 냉매제를 이용해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육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배는 척수는 많지 않은데 어획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이 선망어업으로 잡는 참치가 전 세계 참치 생산량의 66%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큰 선망 그물에 어획물이 잡히면 이 조그만한 약간 숟가락처럼 생긴 숟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그만한 그물로 이렇게 퍼 올려서 선상으로 올리고요. 근데 이 조그만한 이 생선을 먹기 위해서 많은 상위 포식자들이 오는데, 그 중에 뭐 고래상어나 바다거북이나 가오리 같은 대형 해양 생물도 오는데요. 이런 대양 해양 생물들은 우리가 인간이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물 안에 발견이 되면 즉각 내려가서 어업을 중단하고 이 방류를 시켜줍니다. 살려줘야 되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어군집어 장치가 이제 어업을 하면서 계속 회수를 하는데, 종종 이게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수가 되지 않고 바다에 계속 떠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해양생물이 이제 걸려서 이제 죽기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연승어업인데, 이게 긴 라인, 모리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메인 라인인데 거기에 아리줄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이 낚싯줄들이 미끼를 걸어서 이렇게 쭉 몇 킬로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낚싯줄을 떨어뜨려서 그 참치를 잡는 방법인데,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수면 밑에 이제 낚싯줄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갈매기들은 이게 바다로 다이빙을 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한 수십, 20m까지는 이 바다새들이 나와서 이게 그 참치를 잡기 위한 미끼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모든 해역에서 그런 건 아닌데 특정 해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바다새들이 혼액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거북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제이훅이라고 해서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 낚시 바늘이 제이 모양으로 돼 있으면 바다거북이 삼켰을 때 이 거북의 내장에 이렇게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요. 근데 왼쪽으로 보시면 서클훅이라서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죠. 원형에 가까운 걸 쓰면 이게 바다거북이 삼키더라도 이 사망률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줄은 보시면 이 바다새를 쫓기 위한 그런 줄이고요. 이거는 이제 훅팟이라고 하는 건데, 낚싯줄에 포드 형태로 이렇게 미끼를 보호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심 20m까지는 바다새들이 이렇게 미끼를 물기 때문에 이 외부로 노출을 시키지 않는 거죠, 미끼를. 그런데 20m 이상이 되면 이게 노출이 되면서 이제 바다새의 혼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가 되는 참치의 자원량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향후의 미래에도 어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량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혼액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최소화돼야 되고요. 그 세 번째는 어업을 둘러싼 많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지속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원은 바다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죠.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몇 마리인지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그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 잡고자 하는 물고기의 성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고 그런 생물학적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과학 조사선들이 실제 바다에 나가서 뭐 플랑크톤은 얼마 있는지, 먹이는 얼마나 풍부한지, 뭐 염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과학적 조사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업인들이 어업을 해서 어획 보고를 하면 그 어획 자료를 다 합산을 해서 자원량을 추정을 하고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수록 자원량의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수어획인데요. 참치를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잡히는 부수어획이 상어랑 뭐 바다새랑 바다거북이 있는데, 제가 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상어가 적으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더 많아지지 않냐. 근데 이 상어가 먹이 사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어가 먹이 활동을 하면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할 먹이 대상이 되는 해양생물의 적정한 개체수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먹이사슬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어의 먹이 찌꺼기나 배설물이 바닥으로 해저로 떨어지면서 그게 산호초에서 서식을 하는 많은 조그마한 해양생물들의 먹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 상어의 혼액이 상어가 유지가 돼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산자원의 양도 많이 늘어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그 그물인데요. 뭐 전 세계의 해양 플라스틱의 뭐 99% 이상이 뭐 어업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어업에서 발생되는 그물이 이제 수산 자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게 어업은 하지 않는데 이 그물들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유령이 어업을 하듯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서 이걸 유령 어업이라고 합니다. 유령 어업이 계속 일어나면서 수산 자원이나 아니면 다른 해양 생물들의 개체수 유지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업의 관리인데요. 그 불법 뭐 이제 우리 서해에서도 불법업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불법업이 일어나는 게 뭐 단순히 불법이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불법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잡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원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어획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잡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바다에 많은 양이 자원이 있지 않은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업이 먼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업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선상에서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이 배에 타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옵서버라고 하는데요. 이 옵서버 분들이 탑승을 하시는데 이게 옵서버들이 어민들에게는 어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갈등을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남태평양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군소 도서국가 섬나라들이 되게 많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적의 선박들이 들어와서 자기 이의지 내에 있는 수산물들을 획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권의 이익의 대립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획물을 저 먼 뭐 대서양이나 인도양에서 잡은 어획물을 우리나라까지 가지고 오는 기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특정한 나라에다가 가공 공장을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공 공장에서 이제 많은 복지라든가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또 그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이 되냐면 예전에는 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업자들이 수기를 통해서 이제 뭐 종이에다가 써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전자조 보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선박 안에 이 터치 스크린으로 제가 이제 언제 어업을 시작했다, 몇 마리 잡았다, 뭘 잡았다 다 터치 스크린으로 기입을 하면 그 위성으로 육지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업감시센터라고 하는 어업을 관리하는 그 관리 당국에서 어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전광판을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 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게 이제 EEZ인데요. 이게 뭐 제가 만약에 뭐 특정 국가의 EEZ 안에 들어가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 허가가 없는데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조업감시센터에서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상에서 활동하시는 옵서버 분들이 있는데요. 옵서버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인간이 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선원과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니까 인간 옵서버를 대신해서 전자 옵서버라는 또 새로운 IT 기술이 보급이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CCTV가 자동으로 어업 활동을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촬영을 해서 그 저장된 영상을 육지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AI 시스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우리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어종에다가 입힌 거죠. 그래서 저장된 영상을 육지로 가져와서 그거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날개다랑을 잡았으면 날개다랑을 잡았다, 몇 미터다, 언제 잡았다, 어디서 잡았다가 자동으로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만약에 남태평양에서 어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기든 전자보고든 이제 이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FID를 어획물에다가 이렇게 딱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RFID가 자동으로 어획 지역의 위도, 경도, 날짜, 어종, 그다음에 뭐 어구, 사용된 어구,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왜곡되지 않고 최종 소비자들이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이게 어느 바다에서 언제 몇 월 며칠에 잡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호주나 이런 몇몇 국가에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피싱 와치라고 하는 이 국제 NGO인데요. 이 단체는 위성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 바다에서 이동하고 있는 이 선박의 위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배는 야간에 조업을 하면 빛이 나오잖아요. 이 빛도 위성으로 데이터를 획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꺼버리고 불을 켜고 조업을 하게 되면 이게 딱 중첩을 시켜버리면 이게 보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최근에 가장 큰 성과를 낸 거는 중국 어선들이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가 이 글로벌 피싱 와치 프로그램으로 적발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업이라는 것도 복잡하고 거기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복잡한데 그러면 이 모든 정보를 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뭐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홀푸드나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이런 지속 가능한 성을 검증을 하고 수산물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산물의 100%를 지속 가능성을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1, 2, 3, 4 이런 데 있는 기업들이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자기가 이제 매일매일 구매하는 수산물이 어떤 수산물인지 사실 알기 힘들죠. 이게 전체 모양을 봐도 알 수가 없는데
심지어 이렇게 잘려 있는 생선 단면을 보고 이게 무슨 생선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자기가 구매하는 수산물의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모든 이 어업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국제 NGO나 컨설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동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앞서서 이제 해외 사례만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실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자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이 2018년, 2020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양식장에서 생성되는 여러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오션 아웃컴즈라고 하는 단체는 큰 단체는 아니고요. 이렇게 수산 과학자나 아니면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의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